그래서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오? 전현이. 설마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오? 차가운 바람이 대청마루를 훑고 지나던 날, 두 자매가 당당히 10살 소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 고을 전체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이씨 집안에 3대 독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웅성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의 손에는 빼곡히 적힌 문서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동생의 눈에는 흔들림 하나 없는 서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여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던 집안의 가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자매는 누구이며 어떤 세월을 버텨왔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훨씬 전 어느 고요한 봄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이씨 집안 안채는 언제나 냉기가 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은 시집 온 첫날부터 변함없는 일과였습니다. 찬 우물물에 손이 터도 무거운 장독을 혼자 옮겨도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고 버텼습니다. 남편 이수만은 그런 아내를 못 본 척했고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늘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전혀는 부엌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손이 왜 저리 굼떠. 아침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의 핀잔은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밥을 올렸습니다. 항변하면 더 긴 꾸지람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 꼬락서니 봐라. 친정에서 배운 게 없는 게냐? 빨랫대가 왜 하나도 안 진 게야? 겨울이라도 손빨래로 빠득빠득 빨라고 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구박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첫째 수아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산실문 밖에서 탄식했습니다. 둘째 지아를 낳던 날에는 아이의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희고 맑은 눈을 가진 귀한 딸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딸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것이 죄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달마다 만신할멈을 불러 굿을 버렸습니다. 향 연기가 온 집안을 뒤덮는 날이면 윤씨 부인은 두 딸을 꼭 안고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수아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에요. 윤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만신할멈이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날을 윤씨 부인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매달 굿상을 차리는 것도 모자랐어. 만신할멈에게 거액의 돈을 매달 바쳤습니다. 향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징 소리가 대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만신할멈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씨 팔자가 이 집 아들 기운을 맡고 있소. 그 기운을 거두지 않으면 이씨 집안 대가 끊기오.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이수만 사이에 긴 이야기가 오갔고 윤씨 부인은 문 너머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수만이 윤씨 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요. 나도 어쩔 수 없소. 대는 이어야 할 것 아니요. 윤 씨 부인은 그 말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죄, 그 죄의 값을 이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주먹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수만은 끝내 그 눈을 피했습니다. 봄이 채 오기도 전에 기생 김미송이 이씨 집안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화사한 연두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두른 그녀는 최 씨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고 남편은 그런 김미송의 손을 잡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봤습니다. 두 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지만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김미송이 이 씨 집안 문을 들어서던 날부터 윤 씨 부인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최 씨는 윤 씨 부인을 불러 나지막이 명을 내렸습니다. 아랫목이 밤새 따뜻해야 한다. 내가 매일 저녁 미송이 방불을 직접 넣거라. 아들을 못 낳으면 그런 정성이라도 드려라. 윤 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김미송의 방에 불을 넣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밤이었습니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이수만이 김미송의 방으로 향하는 날이면 김미송은 일부러 소리를 높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왔고 윤 씨 부인은 두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이불 속에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아침이면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기생 아니랄까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요. 윤 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빨랫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미송이 이 씨 집안에 들어온 지 9달이 지나던 날 산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산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녀가 산파에게 달수를 전해 듣고는 오히려 무릎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나오는 달수도 지혜의 비를 본받으려는 거냐. 내가 수만이를 낳을 때도 꼭 이랬지. 이 아이가 진짜 이씨 핏줄이구나.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집 안의 모든 것이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좋은 음식은 먼저 김미송의 방으로 들어갔고 새 옷감이 오면 김미송의 것이 먼저 재단됐습니다. 윤 씨 부인의 자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안방을 내준 것은 이지훈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산모가 몸조리하려면 넓은 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는 건너방을 쓰거라. 윤 씨 부인은 두 딸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수아는 묵묵히 어머니의 보따리를 들었고 지아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건너방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걸음이 윤 씨 부인에게는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지훈이 태어난 뒤로 김미송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미송은 자신이 입던 속옷을 빨랫감 위에 툭 던지더니 윤 씨 부인을 향해 희죽 웃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빨아주슈. 혹 아들이라도 가지고 싶으시면 들고 가서 입으셔도 되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두 눈을 내리감은 채 말없이 속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것은 손뿐 아니라 입술도 함께 떨렸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이지훈이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지아가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김미송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기집 아이들이 사내가 노는 마당에 얼쩡거리느냐.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김미송이
마당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 수아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수아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운 모래가 그대로 눈 속으로 들어갔고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야, 눈이 너무 아파. 언니 괜찮아? 지아가 언니를 살폈고 놀란 윤씨 부인이 달려와 수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아는 그 뒤로 며칠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그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수만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밤마다 수아의 눈에 냉수 수건을 올려주면서 소리 없이 이를 깨물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채 낫기도 전에 이지훈이 또 열이 올랐습니다. 최 씨는 그날 바로 만신할멈을 불렀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굿판이 벌어졌고 만신할멈은 한참 동안 눈을 뒤집고 신을 불러내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된 화가 서려 있소. 그 뿌리가 아직 이 집 안에 남아 있으니 귀자의 기운을 계속 빨아먹는 것이오. 그 뿌리를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아이를 살리기 어렵소. 최 씨의 눈이 윤 씨 부인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미송은 시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윤 씨 부인을 마당에 세워놓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팔자가 내 손자를 잡아먹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다. 저 재수 없는 지집년들도 다 데리고 가거라. 어머니, 이 아이들도 이씨 자손입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기어나가. 이수만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수만은 눈을 내리깔며 김미송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새 모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려 닫힌 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외가의 먼 친척이 내준 오두막은 바람이 새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첫날부터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곁에서 그를 익히고 마을 양반댁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쌀을 벌었습니다. 셈이 좋은 지아는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으며 어머니가 짠 직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세 모녀는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세 모녀가 오두막의 자리를 잡은 지 2해가 지나던 봄이었습니다. 지아가 장터 한쪽 주막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술에 잔뜩 취한 사내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 집 도련님이 있는 거지. 내 핏줄이 양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세상도 참 웃기는 거야. 지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씨 집안 근처 기생집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내색 없이 자리를 떴지만 그 말은 한 글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수아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아는 잠자코 듣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게 움직이자 수아는 다음 날부터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양반댁의 연을 통해 관아 주변 문서 거래를 하는 이에게 넌지시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기생집 출신 노파를 찾아가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이야기가 하나 더 흘러나왔습니다. 김미송이 이씨 집안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옷감이 들어오면 일부가 사라졌고 추수 후 곳간의 곡식이 장부보다 모자랐으며 시어머니 최 씨 몰래 폐물 몇 점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기생 시절부터 익혀온 솜씨였습니다. 훗날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씨 집안에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재물로 곳간의 사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와 수아가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뜻밖의 실마리 하나가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었습니다. 기생집 출신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흘린 말이었습니다. 강돌쇠의 새끼발가락 옆에는 아주 작은 혹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육발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유전병인 것이요. 예전 돌쇠의 애비도 육발이었어. 지아와 수아는 예전에 이지훈이 여름날 맨발로 뛰어다니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분명 이지훈의 발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아와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문서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이씨 집안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최 씨가 집안 살림을 총괄하던 창원댁을 마당에 불러 세운 것이었습니다. 매가 내리칠 때마다 창원댁의 비명이 담을 넘었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손을 놀렸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당장 매질을 멈추시오! 대문이 열리며 두 자매가 들어섰습니다. 수아가 앞장서고 지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당장 그 매질을 멈추시오.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굳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수아가 문서 다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수아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은 창원댁이 아닙니다. 곳간 열쇠를 쥐고 외부 상인과 몰래 거래한 것이 누구인지 이 거래 문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최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인연들이 뭐라는 게냐? 또한 이 집에서 없어진 최 씨 부인의 폐물도 작물쟁이가 돌쇠가 팔았다고 밝혔소. 지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발을 한번 보셨습니까? 새끼발가락 옆에 작은 혹 하나가 있지요. 동네 사람들이 육발이라 부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발이 기생집 머슴 강돌쇠라는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육발이는 유전이지요. 핏줄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이수만은 마당 구석에 있던 돌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게 발을 보여보아라. 벌벌 떠는 돌쇠의 발을 이씨 집안의 장정들이 들여보였습니다. 분명 혹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은 옆에 앉아있던 이지훈의 버선을 벗겨냈습니다. 눈에도 확연히 보이는 혹이 새끼발가락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이수만은 평소에 애지중지하여 이뻐하던 이지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마루에서 바닥으로 내팽겨쳐졌습니다. 김미송이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소.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화를 참지 못한 이수만은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가 두 모자를 발로 밟으며 후드려 팼습니다. 마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수아가 다시 문서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것은 만신할멈이 김미송에게 받은 뇌물 내역입니다. 저희 어머니 팔자가 흉하다던 신탁도 저주를 걸었다던 말도 모두 돈을 받고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수만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년놈을 장대빗자루로 좁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날 이후 이 씨 집안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만신할멈은 뇌물수수가 밝혀지면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김미송은 짐을 싸서 이지훈과 집을 나섰고 빼돌린 재산은 낱낱이 환수됐습니다. 돌쇠는 양반을 희롱하고 업신여긴 죄로 멍석마리를 당하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점쟁이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풍이 들었습니다. 이수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웠다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며 가슴만 쳐대면서 화병을 얻었습니다.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며 간도 쓸개도 다 녹아 없어졌지요. 이 모든 것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 씨 집안을 향하던 존경은 사라졌고 빈자리엔 수군거림만 남았습니다. 또한 가세까지 기울며 예전의 명성은 없어진 지 오래였지요. 반면 새 모녀를 향한 시선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마음 넓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방을 열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글방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퍼졌습니다. 지아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귀히 여긴 넉넉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단단하고 따뜻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두 딸이 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와 남편은 글방 아이들이 만든 꽃다발을 들고 왔고 지아 역시 남편의 손을 잡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문이 쾅 닫히던 그날 밤 그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씨앗을 심은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은이를 힘나게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오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